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소주 토미오카 기우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서 존잘의 비주얼로 작중 초반부터 상당한 임팩트를 주며 서브 주인공의 느낌을 줬지만 갈수록 애매한 위치의 서사가 이루어져 기붕이란 별명에 붙을 정도가 된 캐릭터가 바로 기우죠.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이 매력있는 기우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새로운 귀멸의 칼날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꽤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토미오카 기우. 엄격하지만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시키는 아버지와 항상 다정한 미소로 아이들을 사랑해준 어머니 사이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죠. 그리고 기우의 바로 위에는 치타코라는 누나가 있었고 보통 남매와 같이 투닥거리기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날만이 가득할 것 같았던 토미오카 가족. 기우가 5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떤 병에 걸려 돌아가셨고 어머니 또한 기우가 8살쯤에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렇게 둘만 남은 치타코와 기우 남매. 치타코는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기우를 돌봐주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기우는 누나를 엄마 대신으로 생각했고 누나를 굉장히 의지하는 어리광쟁이로 성장을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치타코는 어느덧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교제하고 있던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치타코는 기우를 남겨두고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기우는 누나가 결혼하고 안정적으로 사는 게 훨씬 자기에겐 중요하다고 말했죠. 누나를 보내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았기에 누나의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새 듬직해진 기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겠다고 하는 치타코. 치타코는 기우를 위한 음식을 하고 있었고 기우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디선가 우당탕탕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치타코의 다급한 목소리, 기우에게 어서 숨으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우는 재빨리 옷장 속으로 들어갔고 문틈 사이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머리 한쪽에 커다란 뿔이 있는 혈기가 치타코를 물어뜯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기우는 그 모습에 엄청난 공포에 짓눌렸고 누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가 않았죠. 그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기우. 그때 치타코는 기우 쪽을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너라도 꼭 살아야 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고황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게 된 기우. 정신을 차리고 나와보니 이미 누나는 사라진 상태. 그 자리에는 치타코의 비만이 가득했죠. 기우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혈기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치타코가 결혼이 갑자기 하기 싫어져 도망을 간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우가 하는 말을 충격으로 인한 헛소리라고 지부했습니다. 그 기우는 먼 친척집에 보내졌는데 친척집에서도 혈기의 존재를 말했다가 믿어주지 않고 오히려 학대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기우는 친척집에서 떠났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되다가 그만 산에 길을 잘못 들어버렸죠. 그렇게 떠돌고 있던 터에 기우는 혈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 혈기는 좋은 먹잇감이 제 발로 찾아왔냐며 기뻐했습니다. 누나가 잡아먹힌 날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고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린 기우. 혈기가 기우를 덮치려고 다가오는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기우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에 넋이 채 그 사람을 보니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사내였고 그는 자신을 우로코다키 사콘지라고 했죠. 기우는 사콘지에게 이 괴물은 무엇이냐고 울먹이며 물었고 그는 사람을 잡아먹는 혈기란 존재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기우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이 존재를 이렇게 증명해준 사콘지를 보자 눈물이 흘렀고 누나를 죽인 혈기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며 자신을 제자로 거두어달라고 부탁했죠. 사콘지는 알겠다면서 따라오라고 했고 산속에 있는 집에 데려갔습니다. 곳에는 사비토라는 기우 또래의 남자애가 있었는데 사비토는 기우를 보고 반겨줬고 자신도 역시 혈기의 가족을 잃어 부하가 되어 귀살대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렇게 귀살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사콘지에게 전집중호흡과 무례호 형태의 검술을 배우게 되었죠. 힘든 수련 과정이었지만 둘은 참고 견뎠고 그 과정에서 사비토와 기우는 어느새 절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의 실력을 보면 압도적으로 사비토의 성장이 빨랐고 그 모습에 기우는 주눅이 들기도 했죠. 사콘지는 그 둘을 보며 사비토는 엄청난 인재지만 기우의 미래는 그저 그런 귀살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어쨌든 그렇게 사비토와 함께 열심히 수련하던 기우는 어느새 물의 호흡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사콘지는 그 둘에게 선별시험을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선별시험에 나서기 전 사콘지의 제자라는 의미로
가면을 받았고 기우는 자신의 누나 치타코의 유품인 하오리를 입고 나갔죠. 그렇게 시작된 선별 시험. 잔뜩 긴장을 하고 있던 기우에게 사비토는 걱정하지 말라며 꼭 시험에 통과해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멋진 귀살대원이 되자는 말을 했습니다. 기우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혈기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막상 마주치자 역시나 트라우마로 인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혈기의 공격에 의해 부상을 입게 되었죠. 궁지에 몰린 기우. 나는 왜 이리도 약한 것인가? 이대로 죽는 건가? 하며 절망을 하고 있던 때에 사비토가 나타나 그 혈기를 손쉽게 처치하고 다른 곳에 도와주러 가겠다며 넌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기우는 또다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고 조금 긴 시간이 지나자 선별시험이 종료되었다는 알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험을 치러 온 인물들은 대부분 합격했다는 말을 들었고 기우 역시 얼떨결에 시험을 합격해 어안이 벙벙했죠. 기우는 일어나 사비토를 찾으러 주위를 둘러봤지만 사비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사비토는 모든 혈기들을 혼자서 다 처리하며 시험자들을 도와주다가 칼이 묻어져 손혈기를 상대할 때 부러지고 말았고 그때 사비토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들었죠. 기우는 그 순간 엄청난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죄책감이 몰려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기우는 이 모든 것이 약해 빠진 자신의 탓이며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정도로 강해진 전까지는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자신은 지금은 귀살대원의 자격이 없기에 자진해서 귀살대 입대를 포기하고 다시 우르코다케에 찾아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예전 기우와는 다른 엄청난 결단이 살아있는 눈빛을 본 사쿠지는 기우에게 더욱 강도가 높은 수련을 시키게 되죠. 예전에 기우 같았으면 금방 나가 떨어질 법한 혹독한 수련에도 악으로 깡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고 사쿠지는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기우의 근성과 노력은 1년 만에 무례오 모든 형을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는데 그 힘든 훈련 동안 기우는 단 한 번의 불평조차 없이 묵묵하게 해내었습니다. 그렇게 기우는 모든 수련을 마치고 다시 한번 귀살대 선별 시험을 봐 자신의 힘으로 귀살대원이 되겠다고 나섰고 사비토가 예전에 입었던 하오리의 반과 치타코의 하오리의 반을 봉합해 반방 하오리를 만들어 입으며 나섰죠.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소년에서 검사가는 기우를 바라보며 사쿠지는 저 아이는 반드시 수주에 올라갈 인물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선별 시험. 기우는 시작하자마자 무표정한 얼굴로 뛰어나가 혈기들을 단칼에 베어버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시험자들은 그 모습에 놀랐죠. 그 시험의 감독관으로 있던 이는 그런 기우의 행보에 1년 전 사비토라는 소년을 떠올리며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사비토도 자신의 실력을 믿고 혼자서 모든 혈기를 쓸어버리다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혈기들을 상대로 무쌍을 찍고 있던 기우. 그때 한 기괴하게 생긴 혈기가 나왔고 기우에게 그렇게 혈기들의 피가 덕지덕지 붙어있어서는 칼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작년 이맘쯤에도 어떤 멍청한 녀석이 영웅놀이를 하다가 나에게 죽고 말았지. 너도 곧 그렇게 되겠는데? 라고 하며 낄낄 웃어댔습니다. 기우는 그 말을 듣고 차갑게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라고 했고 소녀기는 그대로 기우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기우는 무례호흡 생생유전을 사용해 소녀기의 목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엄청난 실력에 자신의 목이 베인지도 몰랐던 혈기. 기우는 그대로 묵묵하게 뒤를 돌아 칼을 칼집에 집어넣었죠. 그러자 사비토의 한상이 나와 기우에게 거봐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지? 라고 했죠. 사비토와 기우는 우르코다케에게 교훈을 받을 때 기우가 가장 어려워하던 것이 바로 생생유전이었는데 사비토는 자신이 스승님보다 더 쉽게 팁을 알려주겠다며 가르쳐줬던 기술이었습니다. 기우는 사비토의 한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기우는 사비토의 복수와 더불어 자신의 힘으로 귀살대 선별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죠. 기우는 그렇게 귀살대원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혈기 사냥을 시작했는데 예전 사비토가 그랬듯이 임무 때 혼자서 혈기들을 다 쓸어 담아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방어력에 특화된 무례호흡을 익힌 기우는 큰 부상 한 번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기우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움에 감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귀살대 동료로부터 천재는 저렇게 잘난 척을 해도 되냐는 소리까지 들었죠. 하지만 기우는 고맙다는 말을 무시한 게 아니고 자신이 혈기를 퇴치한 것은 사비토와 사콘지 자신의 누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일이며 자신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그 감사 표현에 답하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다른 귀살대원들은 그 사정을 모르다 보니 그냥 능력 출중한 녀석이라 자기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귀살대원으로 몇 년이 흐르고 계급도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된 기우. 어느 날 기우는 예전 자신이 살았던 곳 부근에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귀살대원들이 죽었으며 그곳에는 12월에 있을 확률이 높다고 했죠. 기우는 그곳을 순찰하던 중 자신이 예전 살던 집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저 집은 귀신이 들린 집이라고 하며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앞둔 한 여자가 귀신이 들려 자살을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여자 귀신이 사람들을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죠. 기우는 그 말을 듣고 예전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느낌이 쎄했습니다. 분명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인데 마당에서부터 피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긴장을 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자 분명 아무도 없었지만 어떤 위화감이 들었고 자신이 어린 시절 도망쳐 나왔을 때의 집 구조와는 사뭇 다른 느낌. 분명 이곳에 다른 누군가가 지내고 있었다는 게 느껴졌죠. 그때 천장에서 어떤 공격이 날아왔고 기우는 뒤로 점프해 그 공격들을 피했습니다. 기우가 물에 후 물방울 파문 찌르기로 천장을 찌르자 천장이 무너지며 한 혈기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한쪽 머리에 큰 뿔이 있는 혈기. 기우의 기억 속에서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얼굴. 바로 예전에 자신의 누나 슈타코를 잡아먹은 혈기였죠. 기우는 그 혈기로 보자 엄청난 트라우마가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기우는 누나를 죽인 혈기로 만나자 엄청난 분노와 함께 그날의 공포가 느껴졌고 순간 숨이 쉬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죠. 그 혈기 눈에는 하얀 육이라는 표식이 있었고 몸은 우들투들한 두꺼비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히키. 슈타코를 죽인 이후에 기우의 집을 아지트 삼아 밤마다 사람들을 납치해 잡아먹었고 그렇게 어느 순간 힘을 쌓아 하얀 육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히키는 기우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고 너 어째 낯이 익은데 이 집에 살던 꼬마 녀석 아니냐고 했죠. 그때 옷장 안에 숨어 누나가 잡아먹히는 거 보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재밌어 일부러 살려줬다며 낄낄거렸는데 기우는 그 순간 너무나 큰 분노와 그때의 굴욕감이 떠올랐고 흥분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며 곧바로 물의 호흡으로 공격을 했고 히키는 판 한쪽이 날아갔죠. 히키는 그 속도에 놀라며 그 사이에 꽤나 성장한 모양이라고 했고 자신 또한 그때보다도 훨씬 강해졌다고 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혈기술인 독방울탄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크고 작은 독이 든 방울 수십 개가 공격을 했고 기우는 그것을 피하면서 하나하나 쳐냈지만 좁은 집안에서 일하는 싸움이라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았죠. 독방울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사방팔방으로 튀는 작은 독방울탄이 되었고 그 공격에 결국 그 독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히키는 자신의 독이 즉사시킨 독은 아니지만 서서히 독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고통에 몸부림치며 죽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 개의 독방울탄을 날렸죠. 그 위기의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고 기우의 눈앞에는 사비토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사비토는 기우에게 다가가 머리를 툭 하고 쳤고 기우는 예전에 사비토와 수련하던 때를 회상하게 되었죠. 한참 함께 수련을 하고 있던 때에 사비토가 먼저 물의 호흡을 다 익힌 뒤 새로운 기술이 떠올랐다며 자신에게 한 손 가득 돌멩이를 주어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 말대로 했고 사비토는 어떤 움직임으로 그것을 한 번에 다 쳐내버렸죠. 그때 기우는 놀라워하며 사비토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다 쳐낼 수 있냐며 물었고 사비토는 어떤 대답을 해줬죠. 그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온 기우. 눈앞에는 수많은 독방울탄이 날아오고 있었기에 기우는 전집중 호흡을 한 뒤 사비토가 알려준 그 움직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주위가 고요해지고 차분해졌죠. 어떤 공격이든 전부 막아낼 수 있다는 느낌. 그 순간 물의 호흡 새로운 형인 잔잔한 물결이 탄생했습니다. 수십 개의 독방울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아내는 검 앞에서 사라졌고 그 흔적조차 남지 않을 정도였죠. 히키는 열이 받아 계속해서 독방울을 쏘아댔는데 잔잔한 물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고 히키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그 순간 날렵하게 다가가 히키의 목을 날려버렸고 그토록 소중했던 누나의 기억이 떠올라 기우의 냉철한 얼굴에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렇게 누나의 복수를 하게 된 기우. 하지만 아까 말한 독방울탄에 의해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했고 기우는 곧이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뒤에 온 기살대원들은 기우를 병원에 데려갔지만 의사들은 처음 보는 독이라며 계속해서 해독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참으며 버티고 있던 기우. 그때 한 여자 기살대원이 찾아왔고 히키와의 싸움 현장에서 얻은 독의 정보를 통해 해독약을 만들었다고 하며 기우에게 해독약을 주입했습니다. 잠시 뒤 기우는 몸의 평화가 찾아오며 눈을 뜨게 되었죠. 기우의 눈앞에는 신비스러우면서도 단아한 외모의 여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우의 독을 해독시켜준 여자의 이름은 호초 시노부. 귀살대 화주 카나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우는 시노부를 보고도 그냥 눈만 껌뻑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노부가 그런 기우를 보고 자신이 해독시켜줬는데 고맙다는 인사조차 없냐며 화를 버럭버럭 냈죠. 기우는 당하며 그제서야 고맙다고 했고 시노부는 진심이 안 느껴진다며 여전히 툴툴거리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시노부는 기우를 생각하며 세상 상처 다 받은 것 같은 표정을 가진 남자라며 불쾌했고 곧이어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나타구모산에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죠. 귀살대원들이 이상한 혈기술을 당해 거미가 되어버렸다는 제보가 있어서
해독에 능통한 신호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신호부는 그곳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살대원이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이 신호부를 보자 덤벼들었는데 사뿐사뿐 뛰어다니며 그 공격들을 전부 피해냈죠. 그때 함께 온 카나오가 그들의 몸에 거미줄이 달려있다고 말했고, 신호부는 일단 그 거미줄 따라가서 조종하고 있는 헬기를 처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거미줄 따라 빠르게 뛰어왔고, 먼저 도착한 신호부가 공중에서 그대로 벌레의 호흡으로 엄마 거미 헬기를 뚫고 지나갔고, 엄마 헬기는 곧이어 등꽃독 때문에 몸이 붕괴되었죠. 그런데 그때 엄청난 중압감을 가진 아빠 거미 헬기가 뛰어와 주먹을 날렸고, 카나오와 칼로 주먹을 막았지만 그 충격에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신호부는 카나오에게 괜찮냐고 했고, 카나오는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멀쩡하게 일어났죠. 신호부는 그대로 아빠 거미를 향해 칼을 찔러 넣었지만 단단한 아빠 거미의 몸을 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거미의 혈기의 능력은 몸을 곤충의 갑옷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찌르기에 특화된 공격 방식을 가진 신호부에게는 벅찬 상대였죠. 아빠 거미 혈기는 그대로 돌진하며 신호부를 덮쳤고, 신호부는 요리조리 피하긴 했지만 주변에서 다른 거미 혈기들도 이쪽으로 오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거미줄 혈기술이 사방에서 날아왔고, 카나오와 신호부는 결국 거미줄에 걸려버리고 말았죠. 거미줄을 날린 상대를 보니 눈에 하얀 오해 표식이 있었고 상당히 강해 보이는 혈기였습니다. 거미줄을 걸려 움직임이 둔해지게 된 신호부와 카나오. 아빠 거미 혈기는 계속 촐랑촐랑 뛰어다니는 게 열받았는데 드디어 때려 죽일 수 있겠다면서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아빠 거미 혈기의 팔을 단숨에 잘라버렸고, 신호부는 그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독해줬던 토미오카 기유, 한참 전 퇴원을 하게 된 기유는 신호부의 말에 괜히 신경이 쓰였고, 그녀에게 고맙다고 제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나비저택에 찾아갔는데, 그곳에 있던 화족 하나가 신호부는 지금 나타공호산에 임무가 생겨 그곳으로 갔다고 했죠. 기유는 그 말 듣고 그냥 뒤를 돌아 가려는데, 카나에는 혹시 당신이 이번에 하얀의 혈기를 잡은 검사냐며 이왕 이렇게 신호부를 만나러 오신 김에 나타공호산으로 지원을 가주시는 것은 어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타공호산으로 오게 된 기유. 아빠 거미 혈기는 팔을 재생한 뒤 기유에게 다시 덤벼들었고, 기유는 묵묵하게 물의 호흡을 사용해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실력에 주변에 있던 거미 혈기들이 엄청나게 놀랐고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이널 루이는 그 모습에 분노해 자신의 가족들을 거미줄로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그때 누나 거미 혈기가 나는 지금까지 누나의 역할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고 제발 살려주라고 했고, 루이는 그럼에도 가차없이 거미줄로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다 기우는 매서운 눈빛을 루이에게 보냈고, 루이는 약해 빠진 혈기들을 죽인 것으로 우쭐대지 말라며 무수한 거미줄 혈기술을 기우에게 뿌렸죠. 그때 기우는 물의 호흡 제11형 잔잔한 물결을 사용했고, 루이의 거미줄은 기후의 간격에 닿자 모조리 다 사라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한낱 인간에게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고, 그 순간 기후가 빠르게 루이에게 접근해 루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기후는 루이를 퇴치한 뒤에 신호부에게 다가갔고 목숨을 구해줬는데 고맙다고 안 하나? 라고 물었죠. 그러자 신호부는 관자놀이가 빠직하며 억지로 고맙다고 했고, 기후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신호부는 설마 예전에 내가 뭐라 했던 것을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냐며 화를 냈고, 그 중간에서 카나오만 땀을 뻘뻘 흘리며 둘을 말렸죠.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하얀 혈기 2마리나 소탕하게 된 기후는 그동안의 실적을 더해 충분히 수주의 자리로 올라가도 되겠다는 판단한 우부야시키 당주는 기후에게 제안을 했고, 기후는 자신은 수주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일단 새로운 수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수주로서 있어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했죠. 또한 충주 신호부 역시 그동안의 성과 수많은 혈기들을 해독하며 많은 귀살대원들의 목숨을 구해주었기에 주의 자리를 제안했고, 신호부도 충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수주가 된 기후는 스승인 사콘지를 찾아가 인사를 나눴고, 사콘지는 기후를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기후는 수주의 자리에 올라가 한참을 활동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가진 죄책감으로 인해 다른 귀살대원들과는 친하게 지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나마 화주였던 카나에는 엄청나게 상냥한 성격에 기후를 자주 챙겨주려고 했는데, 항상 그 옆에 있는 신호부는 툴툴거리며 저런 어두운 녀석은 챙겨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카나에는 신호부의 그런 툴툴거림이 정말로 기후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 걸 이미 알고 있었는데, 신호부는 카나와 둘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에 신호부가 기후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죠. 카나에는 기후와 신호부 둘 다 어린 나이 때부터 혈기에게 가족을 잃어 성격이 꼬여버린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이 나서서 둘을 친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신호부는 기후에게 틱틱했고, 기후 역시 덤덤하게 신호부를 무시하곤 했죠. 그러는 어느 날 신호부는 임무를 마치고 나비저택에 들어섰는데, 나비저택은 입구부터 엉망진창이었기에 불길한 마음에 서둘러 들어가 봤죠. 하지만 이미 여러 명의 치우코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고 저 멀리에는 카나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노부는 다급히 카나에게 다가갔는데 카나에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고 숨이 멎어가고 있었죠. 시노부는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렇게 한 것이냐고 묻자 카나에는 이곳을 습격한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뒤 시노부에게 마지막으로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웃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했죠. 그렇게 카나에는 숨을 거두게 되었고 시노부는 세상이 떠나갈 듯이 절규했습니다. 이 사건은 귀살대 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혈기가 직접 주의 거처에 찾아와 습격을 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죠. 주들은 유능한 화주 카나에를 잃은 것에 대해 몹시 슬퍼했고 기우는 슬퍼하고 있는 시노부에게 다가가 곁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 시노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상냥한 미소를 짓고 다녔고 혈기들을 미친듯이 고통스럽게 죽여버리는 이주인격자처럼 변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노부는 귀살대 정보원으로부터 무한열차로 임무에 떠났던 여러 귀살대원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연급의 혈기가 있을 거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귀살대원 탄지로와 자신의 치우코인 카나로를 데리고 그렇게 짐을 챙겨 나비저택을 떠나가려는데 지나가는 기우가 탄지로와 탄지로 가방과 시노부를 쓱 보더니 어디 가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임무를 받았다고 말하며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기우가 쓱 막아섰습니다. 시노부는 웃는 얼굴이지만 관자놀이가 빠짓거리며 이게 무슨 짓이죠? 라고 물었고 기우는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툭 내뱉었습니다. 보통 바쁜 죽끼리는 두 명에서 모여 가지는 않기에 시노부는 계속 이유를 물었고 기우는 마지못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죠. 시노부는 기우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우는 시노부와 함께 가는 귀살대원 탄지로는 자신 구한 인물이고 그의 가방에는 혈기인 네즈코가 있었기에 이번에 함께 임무에 나갔다가 네즈코를 몰래 죽여버리지 않을까 감시하러 따라온다는 거였죠. 시노부는 이들은 이미 조합재판에서 특별한 혈기로 판명이 되었고 어르신께서 동행을 허락했으니 더 이상 나도 이들을 공격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짜증을 참는 웃는 얼굴로 말했고 기우는 그러거나 말거나 무표정하게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시노부는 기우에게 혹시 네즈코는 핑계고 또 저랑 함께 임무에 나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며 기우를 찔러보았고 기우는 무표정하게 전혀 아니라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땀이 삐질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무한열차에 탑승하게 되고 기우와 시노부는 옆자리에 앉게 되었죠. 이내 표를 확인하는 직원이 와서 검표를 했고 곧이어 혈기의 기척을 느낀 이들 탄지로에는 긴장을 했습니다. 이윽고 거대한 혈기가 나오자 기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혈기의 목을 베어 되채워버렸죠. 그리고 다음 칸에 또 다른 혈기가 나오자 시노부는 사뿐히 날아가 목을 찔러 독을 주입했고 그 혈기는 고통스러워하며 몸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자 이들은 다시 좌석에 앉아 가기 시작했는데 시노부는 주변을 보니 탄지로와 기우, 카나오는 잠이 든 상태였고 자신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건 혈기술이란 걸 안 시노부는 정신력으로 버티며 정신기의 혈기술에 대항할 수 있는 약을 조합해 자신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자 졸음을 이겨낼 수 있었죠. 잠시 뒤 밧줄 든 아이들이 다가왔고 시노부가 깨어있는 것을 보자 엄청나게 당황을 했습니다. 시노부는 순식간에 그 아이들 퇴로를 막고 정색을 한 채 상냥한 말투로 이 상황을 물어봤죠. 아이들은 시노부의 포스에 짓눌려 꿈을 꾸게 해주는 혈기에 대해서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시노부는 그래도 아이들이 불쌍해 그냥 보내주게 되었고 혈기술이 깨는 약을 조합해 자고 있는 이들에게 투여했습니다. 그때 마침 네즈코도 상자에 빼꼼 나왔는데 자고 있는 탄지로에게 주사를 놓는 시노부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자 시노부는 네즈코를 보며 다이조부 데스 하며 안심을 시켰죠. 이내 모두가 잠에서 깨어났고 기우는 속으로 내가 언제 잠에 든 거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노부가 기우에게 임무에 따라와서 왜 코를 골며 잠을 자냐며 빈잔을 주었고 기우는 속으로 자신이 코까지 골았다는 말에 당황하며 땀이 삐질삐질 흘렀습니다. 물론 시노부가 기우를 놀리기 위해 한 말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때 수면 혈기술을 썼던 하연인 엠무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알고 당황하며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귀살대들이 있는 곳은 기차의 맨 끝칸이었고 이들에게 빨리 들키지 않는 부분에 4칸 정도만 일단 빠르게 흡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실행했죠. 기우는 자신만의 혈기를 찾는 특별한 감각으로 혈기가 기차 위에 있다는 걸 느꼈고 그대로 열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엠무와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엠무는 팔을 뻗어 기우를 잠들게 하려고 했지만 아까 시노부가 투여한 약 때문에 혈기술에 저항력이 생겨난 상태였고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가 물의 호흡으로 목을 날려버렸죠. 하지만 엠무는 소멸하지 않았고 이미 4칸의 차량과 결합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4칸의 차량에서 촉수가 이리저리 뻗어났고 승객들을 위협했죠. 그때 네즈코와 카나오, 탄지로는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시켰고 시노부는 등꽃독을 조합해 엠무의 몸이 된 기차를 찔렀고
독은 순식간에 퍼져가며 촉수들의 움직임이 엄청나게 느려졌죠. 워낙 큰 몸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독공격에 바로 죽진 않았지만 엄청난 고통에 꿈틀거려 열차 전체가 탈선한 위기에 처했고 기우는 아직 엠무와 결합하지 않는 차량을 칼로 끊어내고 맨 앞 차량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기우는 자신의 특별한 감각이 이 바닥 부분이 목이라는 것을 알려줬고 무료 제8형 용소를 사용해 그 부분을 깨끗하게 베어버리자 엠무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며 아씨 주 2명은 싸매바지 하면서 손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일행들은 승객들을 구조했고 시노부와 카나오는 다친 승객들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휴 드디어 임무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엄청난 기회가 느껴졌고 그곳을 바라보니 사연사 아카자가 있었죠. 꽤나 멀쩡해 보이는 이들을 보고 하연 일이라는 자가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죽은 것인가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탄지로를 향해 뛰어와 주먹을 날렸고 탄지로는 칼로 겨우 가드를 했지만 그 충격에 멀리 튕겨져 나가 쓰러졌죠. 그 압도적인 실력에 탄지로는 공포에 짓눌렸고 아카야는 그런 탄지로를 마무리 지으려 다시 한번 뛰어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우가 아카제의 팔을 베어버리며 막아섰죠. 아카야는 잠깐 뒤로 물러선 뒤 내 팔을 베어낸 정도의 실력이라면 넌 주의 계급을 가진 녀석이구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기우는 묵묵부답이었죠. 그리고 곧바로 공격에 들어간 기우 아카자의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공격보다 방어에 특화된 무례호흡이었기에 아카자의 치명상을 입지 못했고 아카자의 상처들은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카는 이런 기우의 실력을 보고 오늘 죽이기엔 아깝다며 너도 혈교대라는 제안을 했고 기우는 드디어 입을 열었죠. 좀 조용히 좀 해라. 아카는 그 말에 아주 부침성이 없는 녀석이군 이라며 파괴할 아침 시연에 엄청난 연타 공격을 퍼붓었고 기우는 잔잔한 물결을 사용해 겨우겨우 그것들을 막아냈죠. 아카는 예전에 수주와 싸울 땐 이런 기술은 없었는데 꽤나 재능이 있는 녀석이라며 칭찬했고 이번엔 좀 더 강도를 높여주겠다며 더 빠르고 강한 공격들을 퍼붓었습니다. 그의 기우의 방어는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고 아카는 틈을 노려 각식을 사용해 기우를 걷어찼는데 가까스로 그 공격을 막았지만 멀리 튕겨져 나가버렸죠. 그때 탄지로 역시 아카자와 싸우겠다는 생각에 히노카미 카오를 이용한 공격을 했지만 아카자에게 손쉽게 막혀버렸고 약한 녀석은 그냥 죽어라며 주먹을 내지르는 순간 승객들 치료가 끝난 시노부가 재빨리 날아와 아카의 뒷목을 칼로 푹 찔렀고 카나는 빠르게 탄지로를 안고 그 자리에서 뒤로 빠졌습니다. 아카는 자신을 공격한 이를 죽이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접근했고 주먹으로 시노부의 머리를 가격하려고 했지만 엄청난 속도에 당한 시노부는 당했다 라고 생각한 순간 자신의 머리로 향했던 주먹의 궤도가 틀어지며 몸통 쪽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위력 자체는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었죠. 아카야는 칫 여자인가? 라는 말을 했고 그 순간 온몸에 독이 퍼져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었죠. 아카야는 독공격에 대해 왠지 모를 엄청난 분노가 치밀었고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능이 여자는 죽일 수 없다고 말함과 동시에 독을 사용하는 치사한 인간은 으깨 죽여버려야 한다고 말했고 독을 쓰는 여자라는 특성은 아카자의 뇌까지 정지시켜버리는 혼란을 줄 것 같았죠. 저걸 죽여 말어? 고민하는 순간 재정비한 기우가 접근해 공격을 했고 보통 때라면 금방 막을 공격을 막지 못해 크게 베이고 말았죠. 시노부는 상현아에겐 몸을 붕괴시킨 독이 잘 안 통할 수도 있기에 최대한 몸에 마비가 오는 독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카는 엄청나게 열이 받아 사방으로 난타를 날렸는데 시노부는 조금 더 강한 독을 먹이면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에 아카자의 주먹을 피하며 벌레호 공격으로 또다시 아카자에게 독을 먹였고 그 순간 아카자는 이성을 잃으며 시노부를 죽일 수 있는 공격을 날렸지만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시노부 대신 그 공격을 맞게 되었죠. 다행히 물의 호흡으로 방어를 하며 맞았기에 치명상까지는 아니었지만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또다시 독에 의해 몸이 마비되어가는 아카자는 독을 소화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겨우 소화를 했다 싶었는데 기우는 저 멀리서 기묘한 호흡을 하고 있었죠. 순간 기우가 빠른 속도로 다가와 검을 휘둘렀고 아카야는 너의 물의 호흡으로는 날 이길 수 없다 라고 하며 받아쳤는데 순간 기우의 옆에 여우 가면을 쓴 사내가 함께 보였고 그와 함께 검을 휘두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카야는 몸통 쪽을 베이고 이 정도는 어차피 금방 회복된다며 움직이려 했는데 그 순간 기우에게 베인 상처들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죠. 기우는 항상 자신에게 특별한 감각이 함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비토의 영혼이었고 기우는 자각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사비토는 기우의 옆에서 기우를 돕고 있었습니다. 기우는 이렇게 강한 혈기와의 싸움을 통해 그 감각들이 더 크게 활성화되었고 사비토의 영혼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둘의 검술이 하나로 합쳐지자 새로운 형태의 얼음의 호흡이 탄생한 것이었죠. 얼음의 호흡에 당한 아카자는 세포가 타락한 고통이 느껴졌고 그 부분이 재생되지 않았습니다. 아카야는 이대로 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단 후퇴의 후위를 도모하려고 했죠.
그렇게 뒤를 돌아 뛰려고 하는 순간 시노부는 벌레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찔러 또다시 마비로 오게 했고, 뒤편에서는 엄청난 한기가 느껴져 뒤를 돌아봤는데 기유와 사비토가 자세를 취한 뒤 얼음의 호흡 제1형 빅물을 시전하며 빠르게 뛰어와 아카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물의 호흡이 방어에 특화된 검술이었다면 얼음의 호흡은 공격에 특화된 검술이었고 엄청난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했죠. 그렇게 아카자를 퇴치하게 되자 기유는 진이 빠져 제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시노부는 기유의 갈비뼈에 붕대를 감아주며 기유씨, 저를 지키다가 다친 상처는 다이조부 데스까? 하며 저를 지키다가 다친 상처를 강조했고, 기유는 시노부의 시선을 회피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들이 피할 때로 돌아가자 상현삼의 혈기를 잡은 것은 엄청난 성과이며 지금껏 없었던 전례라며 충주와 수주의 조합이 아무래도 최고인가 하며 앞으로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기유씨 들었죠? 앞으로도 잘해봐요. 수고했어요. 라고 악수를 시작했고, 기유는 이번에 상현을 잡은 건 전부 네가 잘 싸워줬기에 그런 거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라고 하며 차갑게 고개를 쓱 돌려버렸죠. 하지만 손은 시노부와 악수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기유는 이전에 아카자와 싸웠던 때 새로운 호흡인 얼음의 호흡을 썼던 걸 회상하며 그때 그 움직임을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쉽게 나오지가 않았고, 그때 사비토의 환상이 보였던 것 같은데 혼자서 수련할 때나 일반 혈기들을 잡을 때는 도통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저 우연이었겠거니 생각하는 기유. 한편 시노부는 언니 카나에를 죽인 혈기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를 해왔고, 어느 정도의 갈피가 잡히는 곳에가 혈기와 마주쳤지만 딱히 그 혈기들은 카나에가 설명했던 느낌도 아니었고 카나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것 같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노부는 그 혈기들을 봐주거나 하지 않았고 아주 잔인한 독공격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 찍어 놓은 것만이 남았는데 그곳은 한 종교단체였으며 그 종교에 빠진 많은 여자들이 실종되었다는 정보에 시노부는 어쩐지 쎄한 느낌과 함께 그곳에 있는 혈기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을 예상했죠. 시노부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만세경학교의 본진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던 시노부를 보며 카나오는 시노부의 얼굴에서 엄청난 분노의 감정이 있다는 걸 잊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껴 어디 가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시노부는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며 자신에게 만약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기 대신 주의 자리에 올라가 피할 때 힘이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이 위험한 임무에 카나와만큼은 데려가고 싶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도우마에게 언니 카나에와 가족과도 같은 주요 코드를 잃었기에 카나와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했죠. 그리고 자신을 서포트해줄 조로는 마침 자신과 항상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실력 또한 검증이 된 수주 기유를 골라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보통 자존심 때문에 먼저 가자고 말을 꺼내지 않는 시노부가 자신에게 함께 임무를 가자는 이야기를 하자 꽤나 놀랐고 무덤덤하게 알겠다고 했죠. 시노부는 마음 같아서는 자기 혼자 가서 원수를 갖고 싶었지만 자신보다 검술의 재능이 훨씬 뛰어났던 카나이조차 패배했던 혈기가 상대이니만큼 자존심을 챙기기보단 원수를 무조건 갚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노부는 함께 가는 길에 기유에게 자신과 또다시 임무를 가게 되어 기쁘지 않냐고 떠받고, 기유는 그저 묵묵하게 나는 귀할 때으로서 혈기를 퇴치하러 가는 것뿐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시노부는 괜히 더 이것저것 캐물으며 기유를 귀찮게 했죠. 그렇게 그들은 의리의리한 저택 만세근학교 본진 앞에 도착하게 되었고, 혈기를 찾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려면 변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쳐들어가 버리면 만세근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아설 테고 난리통에 혈기를 놓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시노부는 잠깐 고민을 하더니 기유에게 우리가 신호부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애가 생기지 않는 고민 때문에 만세근학교를 찾아왔다고 하자고 했습니다. 기유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고 당황하며 귓가에 빨개진 상태였고, 시노부는 일부러 기유를 당황시키기 위한 설정이었기에 속으로 굉장히 흡족해했죠. 결국 그들을 신혼부부인 척하며 그 안에 잠입을 하게 되었고, 계속 무덤덤하게 있는 기유에게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하냐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신혼부부가 아닌 걸 들켜 임무에 실패하면 책임질 거냐고 묻자 기유는 마지못해 신혼부에 가까이부터 어색한 연기를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만세경학교의 예비가 시작이 되었는데 곧이어 도마가 등장했고 새로운 신자들을 환영한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죠. 신호와 기유는 도마를 보자마자 자기는 엄청난 혈기, 분명 상향의 혈기임이 분명하다고 본능적으로 느꼈으며 신호부는 특히 언니를 죽인 혈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도마를 공격하고 싶었지만 겨우겨우 발을 참아내고 있었죠. 곧이어 도마는 새 신자들을 면담하겠다며 차례차례 1대1 면담을 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신호부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신도들을 면담하며 어느 정도 호감도를 올린 후에 여자 신도들을 따로 불러내 잡아먹곤 했었죠. 신호부는 도마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도마는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라며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호부는 웃으며 전혀 모르겠다고 하자 도마는 분명 예전 신도들 중 자신이 굉장히 아끼었던 한 여자와 닮았다는 말을 하며 그 여자의 이름이 아마 카나에라고 했던가? 라고 했습니다. 도마는 신호부가 귀살병인 걸 알고 일부러 이렇게 떠본 것이었죠. 신호부는 카나의 이름을 듣자마자 도저히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고 어차피 단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으니 칼을 꺼내어 벌레호흡 공격으로 도마의 눈을 찔렀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재빠른 움직임이라며 칭찬했고 카나이 또한 아주 빠르고 우아한 검술을 썼던 것으로 기억하며 자신이 점 찍은 상대 중 유일하게 잡아먹지 못해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신호부는 더욱 분노하며 벌레호흡의 여러가지 기술로 도마를 공격했죠. 조금 뒤 온몸에 독이 퍼진 도마는 괴로워하다가 이내 독을 다 소화해버렸다며 기분 나쁘게 웃었고 신호부는 그의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른 독은 없느냐며 다른 독으로 공격해보라고 도발을 한 도마. 그때 기우가 방문을 차고 들어와 도마의 팔을 잘라냈죠. 그 순간 도마는 다른 팔로 부채를 쥐고 냉기 공격을 퍼부서 기우를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도마의 팔은 곧바로 재생이 되었고 한참 신호부와 즐거운 면담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하며 정색을 했습니다. 기우는 그딴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다시 덤벼들었지만 도마의 원거리 공격이 쏟아졌고 신호부는 사뿐히 몸을 날려 기우를 밀어내 그 공격을 피하게 만들었죠. 신호부는 저자는 상현이이며 일단 능력을 정확히 모르니 조심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폐에 통증이 느껴진 신호부. 기우를 지키기 위해 썼던 움직임을 할 때 도마가 날린 미세한 냉기 열정을 조금 들이마시게 한 것이었죠. 신호부는 저 주변의 냉기를 들이마시면 안 된다고 말했고 기우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니 신호부와 기우 둘 다 도마에게 접근할 수 없었고 멀리서 날아오는 공격을 피하는 게 전부였죠. 하나둘씩 도마의 공격에 베인 상처가 늘어나는 이 둘은 앞뒤로 떨어져서 양동작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신호부가 앞에서 주의를 끌면 뒤로 돌아간 기우가 도마를 공격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신호부의 공격을 일부러 맞아주고 기우를 부채로 멀리 튕겨내버리는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신호부가 찌른 팔을 붙잡고 그대로 몸속으로 흡수를 하려고 했고 신호부는 뿌리치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신호부를 잡고 있는 팔을 베어냈는데 도마의 팔은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고 자신의 팔을 보니 베인 곳이 얼어붙어 있었죠. 기우는 엄청나게 강력한 상용과 싸우기 시작하자 몸의 감각들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고 다시금 사비토의 환상과 함께 얼음의 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고통에 열이 받아 수많은 얼음창을 만들어 기우에게 날렸고 기우는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로 그것들을 전부 쳐냈죠. 방어할 때 물의 호흡, 공격할 때 얼음의 호흡을 사용해 상황에 대응했고 도마의 냉기 열정들이 사비토가 내뿜어내는 한기로 인해 서로 상쇄되어 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자신의 생각대로 전투가 흘러가지 않자 얼음 분신을 소환해 상대적으로 약한 신호부를 인질로 잡으려고 했죠. 신호부는 얼음 분신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는데 분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전투를 가졌기에 신호부는 힘으로 밀리며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기우는 그런 신호부를 도와주러 가고 싶었지만 기우 역시 도마의 본체를 상대하나 여유가 없었죠. 점점 지쳐가는 신호부, 도마의 분신의 공격을 피하다가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고 그 위로 도마의 분신이 덮쳐왔습니다. 그때 천장이 무너지며 카나우가 그 분신을 베어내며 막았죠. 신호부는 도대체 왜 이곳까지 떠났느냐고 물었고 카나우는 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마음이 명령을 거역하면서까지 신호부를 따라가 지키며 함께 싸우는 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귀살대를 위한 삶을 살기보단 신호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기에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했죠. 신호부는 그 말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났고 카나우를 여기서 무조건 지켜내야겠다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카나우가 합세했다고 해도 도마의 분신은 쉽게 당해낼 수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신호부는 독을 주입하는 벌레호흡 사용자라 독이 통하지 않는 얼음 분신을 부셔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와중 얼음 분신이 카나와 치열하게 싸우다가 카나의 몸통을 부채로 베어냈는데 다행히 허리춤에 있는 여분의 칼자루 덕분에 두동강이 나지 않았고 그 칼자루는 날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카나우는 허리 쪽의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며 피를 토했죠. 도마는 카나우에게서 떨어진 칼자루를 보고 씩 웃었고 이 칼은 어쩐지 그리운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예전 카나에가 저 칼로 엄청나게 저항을 했던 탓에 그녀를 잡아먹지 못했다고 했죠. 신호부는 그 말에 그 칼을 보자 그건 언니인 카나의 칼자루였고 카나우는 카나의 원수를 갚는 임무이기에 한을 풀어주러 가지고 온 듯 했습니다. 카나우의 상처, 카나의 칼을 보자 신호부는 엄청난 감정이 솟구쳤고 카나우를 향해 공격하는 얼음 분신에게 뛰어가 목과 사지를 잘라버렸죠. 도마는 놀라서 힘이 약해 찌르기만 하던 검사가 어떻게 분신을 베어냈지? 라고 생각했는데 신호부는 반점을 발현한 채 카나의 검을 들고 꽃의 호흡을 사용했던 거였습니다. 신호부는 원래부터 언니 카나에와 함께 꽃의 호흡으로 검술을 시작했는데 도중 자신의 완력이 모자라 좀 더 몸에 잘 맞는 벌레의 호흡으로 바꿨던 거였죠.
하지만 반점으로 인해 신책력이 급상승하자 시노부는 어쩐지 혈기를 베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찌르기용 칼 대신 언니 카나에의 칼을 잡았던 거였습니다. 도마는 얼음 분신이 무너지자 당황했고 기우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얼음의 호 제2형 빙화의 춤을 사용해 순식간에 도마의 온몸에 참객을 먹였고 도마는 베인 곳이 얼어붙으며 순간 움직임이 멈추게 되었죠. 그 순간 시노부가 꽃의 홉을 사용해 도마를 베어냈고 도마의 목은 높이 솟아오른 뒤 떨어졌습니다. 시노부가 귀살대원이 된 이후 처음으로 목을 베어낸 혈기, 바로 언니 카네를 죽인 원수이자 상현이의 엄청난 거물급 혈기였죠. 그렇게 도마의 목은 떨어져 나갔고 죽어가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 공허함이 자신을 휘감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감정을 모른 채 부모에 의해 사이비 교주의 자리에 올랐고 그저 여자를 죽이고 탐하는 것에만 집착했을 뿐 그 안에는 호감의 감정 같은 거 없었죠. 시노부는 드디어 언니의 원수를 갚았다는 것에 눈물을 흘렸고 옆에서 카나오도 눈물을 쏟아내며 시노부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상인이 도마를 퇴치한 이들은 귀살대로 무사히 돌아갔고 카나의 묘회가 추모하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기우 역시 그 자리에 따라오게 되었죠. 시노부는 뻘쭘하게 서 있는 기를 발견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덕분에 언니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우리 조합은 최강이지 않냐며 이번에 신혼부부 연기한 것도 꽤나 재밌지 않았냐며 부장과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며 장난을 쳤고 기우는 순간 또다시 귀까지 빨개지며 헛기침 후 도망을 갔죠. 신혼부는 그 모습을 키득키득거리며 쳐다봤습니다. 한편 무자는 상현 혈기가 2명이나 퇴치당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했고 혈기들에게 더 이상 따로 행동하지 말고 모여서 귀살대를 쓸어버리자고 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귀살대는 상현 2, 3의 혈기를 잡아냈다는 것에 큰 기쁨도 잠시 혈기들의 잦은 출몰과 더불어 귀살대원들을 제압 후 납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했죠. 평소에는 그저 인간들을 몰래 잡아먹고 귀살대원들과 만났을 때는 싸워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기에 우베야시키 당주는 이 일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예 예상하지 못한 상황은 아니었고 거물급 상현들이 쓰러졌으니 무장이 다른 움직임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사실상 이렇게 무장이 혈기들을 움직일 때마다 12개월의 큰 족들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무장을 퇴치할 다신 없을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찾아왔고 자신이 도마전 때 겪었던 반전 발현에 대해서 말을 했죠. 우베야시키 당주는 시노부가 반전 발현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놀랐고 옛 문헌들을 통해 시초의 검사가 반전의 소유자였으며 그 시대의 모든 주들에게 반점이 생겨 엄청난 신체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때 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면 귀살대의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죠. 하지만 아직까지 표본은 자신뿐이었기에 연구는 쉽지 않았고 제자리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곽임무로 떠났던 음주유지 탱겐과 산지로가 상인육 다키남매와 싸움에서 반점을 발현해 승리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부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반점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했죠. 시노부는 반점을 발현했을 때 일어났던 신체의 변화에 대해 탱겐과 산지로에게 들었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과 비교해보며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시노부는 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약을 만들어냈고 주화폐를 열어 모든 주들을 소집했죠. 시노부는 그들 앞에서 약에 대한 설명과 반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반점이 발현된 자들은 오래 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부작용이 있으니 굳이 반점 발현하지 않고 최종 구매를 치러도 된다고 하며 선택권을 본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주들은 각자가 선택을 한 후에 강한 혈기들을 싸울 때를 대비한 합동 강화 훈련을 시작하며 더욱 열을 올리게 되었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한 우베야시키 당주는 혈기들과 더욱 유리한 곳에서 싸우기 위해 유인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미끼로는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주는 일부러 자신의 저택 위치를 혈기들에게 흘렸고 무자는 드디어 눈에 가시였던 우베야시키 당주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것에 좋아했죠. 무자는 우베야시키에 다 죽어가는 몰골을 보고 이딴 녀석이 나를 그동안 귀찮게 했던 것이냐며 어이가 없어 했는데 당주는 그런 무자를 보고 오히려 도발했고 무자는 그런 우베야시키 당주를 그냥 죽이기는 아깝다며 자신에게 흡수한 뒤 귀살대의 전멸을 직접 보게 해주겠다며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때마침 귀살대 까마귀들이 울어댔고 사방에서는 귀살대 주들이 무자를 덮쳤죠. 하지만 무자는 내가 바보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혼자 왔겠느냐며 자신의 주변에 숨어있는 혈기들을 불러냈고 그렇게 최종 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귀살대가 세워진 후 처음으로 시작된 혈기들과의 전면전. 주들은 우베야시키 당주의 죽음을 듣자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갔고 분노의 힘으로 혈기들을 베어버렸죠. 한참 싸우고 있던 기우 앞에 어떤 혈기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기우를 보고 아는 체를 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의 눈에는 상윤이의 표식이 박혀있는 카이가쿠였죠. 카이가쿠는 너 기우 맞지?
보아하니 수주의 자리까지 올라간 모양인데 너처럼 약해 빠진 녀석이 주라니 귀살때는 어지간히 인지가 없긴 한가 보구나 라고 했고, 기우는 넌 누구지? 라고 덤덤히 말했습니다. 카야코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우의 모습에 엄청나게 발끈했고, 귀살때 동기인데 어떻게 날 잊어먹을 수 있냐고 했죠. 기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는 듯 갸우뚱했고, 카야코는 더더욱 화가 나 기우의 신경을 슬슬 긁어댔습니다. 카야코는 너처럼 멘탈이 약한 울보 녀석도 아직 죽지 않는 게 기적이구나. 아마 그 선배 시험 때 친구가 죽었다고 난리를 쳤었지? 그때 그 쓸모없는 녀석과 네 놈도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그 녀석 이름이 뭐였더라? 사비토? 그 선별 시험도 통과 못할 녀석이 검을 잡은 것 자체가 웃음이 난다 라고 했죠. 그러자 기우의 표정은 싸늘해지기 시작했고 카야코를 노려왔습니다. 카야코는 비열하게 웃으며 그래 그런 자세야. 귀살때 녀석들에게 검술로 절망을 주는 걸 가장 좋아하지 라고 하며 번개의 호흡 자세를 취했죠. 그때 규의 옆에서 사비토의 환상이 나타나며 아, 저 녀석 기억난다. 선별 시험 때 자폐혈기한테 당해서 죽을 뻔했던 걸 내가 구해줬었지. 기껏 구해줬더니 저렇게 혈기가 되어버렸네. 저럴 줄 알았으면 그때 구해주지 말걸 이라며 씁쓸하게 웃었고, 기우에게 자 변절자에게 귀살때 검술을 보여주자 라고 하며 기우와 사비토는 함께 얼음의 호흡 자세를 잡았습니다. 얼음의 호흡 제1형 빅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카야코에 다가가 발도를 하자 카야코는 이 정도는 피해버리면 그만이지 라고 했지만 주변의 공기들이 얼어버린 것처럼 차가웠고 자신의 몸이 얼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가 않았죠. 하지만 사실 카야코는 얼어버린 것이 아닌 이미 목이 베어버렸기에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착각이 든 거였고, 그렇게 카야코는 검 한 번 뽑아오지 못하고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염주 쿄조로와 사조 오바네는 상현호 교코와 마주쳐 상대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며 함께 검술을 연마했던 터라 둘의 합은 잘 맞았고 생각보다 쉽게 쿄조로가 연옥을 사용해 교코의 목을 베어버린 데 성공했죠. 상현 하한텐구는 여러 분신들이 튀어나와 조들을 꽤나 귀찮게 하기도 했지만 시각이 좋은 카나와 후각이 좋은 탄지로가 한텐구의 본체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고 그 둘이 목을 베어내며 퇴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상현의 혈기들을 거의 다 퇴치하자 귀살대원들은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생각해 기뻐했는데 저 멀리서부터 수십 명의 귀살대원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무이치로와 미츠리, 사네미가 그곳에 가보자 상현의 코코시보가 있었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무자니 귀살대원들을 촉수로 찢어버리며 난장판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둘의 힘은 지금까지와의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름이 느껴졌습니다. 주들은 결심을 한 듯 하나둘씩 반전을 발현해내기 시작했고 코쿠시와 무장에게 덤벼들었죠. 이전에 시노부가 반전 발현을 시킬 수 있는 약을 만들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주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약을 먹었고 혈기들을 퇴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목숨 따윈 아깝지 않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바쳐 싸우기 시작하는 주들,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에 참여를 날려 광범위한 공격으로 주들을 견제했고 반전을 마련해 신체력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죠. 코쿠시보는 내비신 세계 통달에 주들의 움직임을 이을 수 있었고 이미 격이 다른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야코를 처치하고 도착한 기우, 얼음의 호흡 빅무로 초스피드 공격을 먹였지만 코쿠시보의 방어에 막히고 말았고 코쿠시보는 기우의 모습을 내비신 세계로 보고 흠칫 놀랐죠. 기우의 주변에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는데 그것은 성불하지 못한 영혼으로 보였고 그 영혼은 자신에게 살기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죽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이 있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왜 모르느냐 라고 했고 기우는 코쿠시보의 그 말이 자신과 사비토게 하는 말인 걸 알아채는 대답했죠. 너의 말대로 한 사람의 인간은 한계가 있을지언정 사람과의 인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합쳐지면 그 크기는 한계가 없지. 우리 귀살때는 혈기들을 퇴치하겠다는 일념으로 보였고 너네처럼 자신밖에 모르는 혈기들은 이 거대한 마음의 힘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며 사례호흡 참격을 날려댔는데 기우는 그 참격들을 눈으로 보고 전부 피해버렸고 코쿠시보는 그런 기우의 움직임을 보고 흠칫 놀랐죠. 너도 내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건가? 라고 하자 기우는 아니 너와 내가 보는 세계는 다르다. 니놈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한 세계가 보일 것이고 내 눈에는 희망이 가득한 세계가 보이니까 이라고 하며 순간 기우에게 반점이 발현이 되었고 옆에 있던 사비토의 얼굴에도 반점이 발현되었습니다. 기우는 얼음의 호흡을 한 뒤 얼음의 호흡체 3형 쌍백용을 시전했고 기우와 사비토가 마치 두 마리의 얼음으로 된 용처럼 무섭게 진격했고 코쿠시보는 분명 저 중 하나는 영혼이고 내 눈이 현혹되는 거라고 대응하려고 했지만 사비토가 뿜어내는 엄청난 한기에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게 되었죠. 죽음이 두려워 결국 혈기가 된 선택을 했던 코쿠시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혈기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지만 죽어서도 혈기를 대체하려고 하는 엄청난 정신력을 지닌 사비토. 코쿠시보는 사비토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렇게 두려워했던 죽음의 한기를 느꼈고 사비토가 자신의 몸을 뚫고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온 기유의 날카롭고도 차가운 칼날에 목이 날아가 버린 코쿠시보. 다른 주들이 왔을 땐 기유 한 명이 코쿠시보에게 뛰어갔는데 코쿠시보는 갑자기 정지된 상태에서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목이 날아간 것으로 보였죠. 그렇게 상현이 코쿠시보까지 젖지 않게 할 때 무장을 맡고 있던 주들은 모두 심한 상처를 입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주들이 합세하여 무장의 몸을 검으로 표현했지만 엄청난 회복력을 가진 무장이었기에 대인과 동시에 회복해버렸죠. 무장은 아무리 상현의 혈기들을 죽였다고 해도 나는 목의 약점조차 극복했기에 너네는 나를 죽일 수 없다 라고 의양양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노부가 벌레 호흡으로 빠르게 뛰어가 무장을 찔렀고 무장은 시노부를 가짜게 보며 도마에게도 통하지 않았던 독이 나에게 통할 줄 아나? 라고 하며 시노부를 족소로 쳐내버렸죠. 그렇게 날아가 땅에 부딪히려고 하는 시노부를 기우가 빠르게 뛰어와 겨우 붙잡았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주들은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장은 여유롭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가까이 온 주들 하나하나를 처리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주들에 의해 베인 상처가 아까처럼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베인고 하나하나에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무장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시노부가 씩 웃으며 아까 너 뭐 잘못 먹은 거 있지 않아? 라고 했죠. 무장은 설마 라고 하며 조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시노부는 최종면에 들어서기 전 반점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반점은 마치 인간이 혈기의 힘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 반점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의 반대로 하면 혈기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약을 만들어냈지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칼에 넣는 소량의 약 정도로는 무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다른 약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만 혈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부자스키 당주는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의 약이 되어 무장에게 흡수가 될 테니 네가 다른 약으로 어떻게든 무장의 공격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라고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 당주는 희생을 감행했고 무장은 자신의 자만심에 시노부의 공격을 허용해버려 자신의 혈기로서의 힘이 엄청나게 빠져나가버린 거였습니다. 무장은 점점 회복력이 줄어들어 상향급의 재생력 정도밖에 갖추지 못했고 끊임없는 주들의 공격에 버거워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래도 지쳐있는 주들의 상대로는 아직 발악할 수 있었고 주들을 쳐내버렸습니다. 그때 무자는 어디선가에서 엄청난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는데 저 멀리에서 기우가 끊임없이 한기를 모으고 있었죠. 아무래도 저건 위험해 보인다고 하며 무자는 기우를 막으려고 했지만 그 순간 암주 교메이의 쇠사슬이 무자의 몸통을 낚아챘고 다른 주들도 교메이의 쇠사슬을 잡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당겼습니다. 그때 이유는 얼음의 호흡 종형, 빈검난무를 시전했고 마치 눈보라가 몰아치는 듯한 얕지만 폭풍과도 같은 참객들이 쏟아졌고 무자의 온몸을 갈기갈기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자는 이 정도 공격으로는 어림도 없다 라고 생각했지만 등 뒤에서도 엄청난 참격이 쏟아졌는데 기우는 정면에서 쏟아내고 사비토 영호는 무장의 뒤쪽으로 가 참격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둘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참격들에 무자의 온몸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요리치에게 당했던 혁도처럼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주들은 무자에게 마지막 힘을 짜내 덤벼들었고 각자의 최강의 기술로 무자를 베어냈죠. 무자의 몸은 갈갈기 찢겨지며 목까지 날아가버린 상태. 무자는 목이 날아가도 나는 이미 목의 약점을 극복했으니 다시 재생해버리면 그만 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재생되지 않고 몸이 붕괴되어가는 무잔. 시노부의 약에 의해 상현의 혈기 정도로 능력이 떨어진 무자는 당연하게도 목의 재생을 할 수 없는 상태였죠. 무자는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고 절규라며 소멸해갔고 그들은 승리의 환희를 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짜내 풀썩 주저앉은 기우. 그 앞에 사비토의 영혼이 다가오며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풀썩 주저앉아있는 기우에게 다가오는 사비토의 영혼. 기우는 어느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사비토를 느낄 수 있었고 순간 힘을 다해 죽어버린 건가? 그래서 네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가? 라고 말했죠. 사비토는 바보야 네가 죽긴 왜 죽어? 넌 내 목까지 오래오래 살아야지 라고 하며 웃었고 지금껏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수주토미오카 기우. 우리가 어릴 적 검을 처음 배울 때 둘이서 꼭 혈기들을 모두 말살시켜 가족의 한을 풀어주자고 했던 거 기억해? 우리는 끝내 그걸 이루게 되었구나. 이제는 웃으면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 라고 했고 기우는 차가운 얼굴에서 눈물이 떨어지며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네가 죽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자 사비토는 부드럽게 웃으며 넌 아직도 어린아이였구나. 형이나 누나 같은 존재가 너를 계속 보살펴줘야 할 텐데 라고 하면서 저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시노부를 쳐다봤고 이제 작별이다 기우. 행복하게 지내라 내 목까지 라고 하며
서서히 그의 영혼은 빛을 내며 사라져갔습니다. 기우는 안된다고 떠나지 말라고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사비토의 미소를 보고 이제 정말로 보내줘야 할 때라는 걸 직감한 뒤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다고 말하며 다음 생에는 꼭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하며 사비토를 떠나보냈죠. 그때 시노부가 다가왔는데 시노부의 눈에 비친 기우는 승리의 기쁨보단 이별의 아쉬움으로 인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기우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드디어 해냈네요 기우씨 라고 하며 꼭 안아줬죠. 그러자 기우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시노부는 그런 기우를 말없이 계속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싸움이 정리가 되었고 모두가 상처에서 회복이 된 후 마지막 조합회의가 열렸죠. 시노부는 이전에 반전 발현시키는 약과 혈기를 약화시키는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전 부작용을 없애릴 약을 만들어놨으니 모두 가져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주들은 역시 시노부라며 시노부의 천재적인 두뇌가 아니었다면 무자는 이길 수 없었다고 이번 싸움의 1등 공신이라고 모두가 시노부를 칭찬했고 시노부는 후후 제가 좀 대단한 사람이랍니다 라고 하며 우쭐댔죠. 그 후 우베야시키 키레아는 귀살대를 공식적으로 해체하게 되며 도움을 준 모든 귀살대원들에게 돈가방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우베야시키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고 기유 역시 어디론가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시노부는 기유에게 어디 머무를 거처가 따로 있느냐고 물었고 기유는 일단 스승인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집과 누나츠 타코의 묘를 다녀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아 그런가요? 이젠 그럼 우린 앞으로 볼 일 없을까요? 라고 물었고 기우는 덤덤하게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린 최강의 조합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귀살대가 해체되었어도 그건 변함없을 것이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며 발길을 옮겼죠. 시노부는 그 뒷모습에 발자국 웃게 되었는데 그동안 봐왔던 쓸쓸해 보이는 기우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따스함이 넘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우의 차가웠던 성격은 사비토와 치타코의 죽음으로 인한 자책감이 크게 작용했었는데 사비토의 마지막 이별에서 그런 자책하는 어두운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죠. 기우는 그렇게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지 뒤를 돌아왔고 시노부가 자신을 보고 웃고 있자 기우는 다시 돌아와 시노부에게 혹시 스승님과 누나의 묘를 갔다 온 다음에 나비여태 옆에 집을 짓고 살아도 될까? 라고 하며 긴장한 듯 말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빵 터져서 그러시던가요? 라고 말했고 기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뒤를 돌아 길을 떠났죠. 나비여택은 귀살대 해체 후 나비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 개업을 했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줬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시노부는 기우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보고 싶은 마음에 괜히 심술이 나기도 했습니다. 금방 돌아오겠다고 해놓고선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애초에 왜 내가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며 툴툴댔죠. 그런 모습에 카나와 아오이가 왜 저러시지? 라는 느낌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인근 마을 양아치 무리들이 몰려왔죠. 이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렇게 귀엽다던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라고 하며 불순한 생각으로 꾀병을 부리려고 왔습니다. 그중 덩치 큰 리더로 보인 남자는 시노부를 콕 집어 저 여자는 내가 갖겠다 라고 말했죠. 시노부는 그의 관자놀이가 빠직하며 저 녀석들을 혼내줘? 참아? 이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 턱 소리와 함께 그 거구의 남자가 쓰러졌고 그 뒤에는 기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여자가 물건이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기우. 그 양아치들은 기우에게 일제히 덤벼들기 시작하자 1초도 채 걸리지 않고 일제히 바닥에 들어눕게 만들었죠. 시노부는 기우를 보고 반가운 마음 반, 보고 싶어서 심술난 마음 반으로 저런 녀석들은 저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나저나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죠? 라고 했고 기우는 이야기하자면 좀 길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어서 말해보라고 멀뚱멀뚱 쳐다봤고 기우는 속으로 보통 이럴 때 길게 말하면 안 들어주지 않았나? 라며 바뀐 시노부의 모습에 살짝 당황했죠. 기우는 누나의 묘를 참배한 다음에 우로코다키 사콘지의 거처에 찾아갔는데 기우는 이제 세상에 혈기들도 사라졌는데 산속에서 살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은 어떻겠냐고 설득을 했습니다. 사콘지는 굳이 이 나이 먹고 다시 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거절했고 그나저나 기우의 뭔가 바뀐 분위기를 잊고 어떤 소중한 사람이 생긴 거냐고 물었죠. 기우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사콘지는 네가 처음에 검을 배우러 오고 사비토와 친하게 지냈을 때 받았던 느낌이 사비토가 죽고 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갑자기 또 그때의 느낌이 난다고 했습니다. 기우는 그런가요? 라고 하며 부드럽게 웃었고 사코지는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엄청 캐물었죠. 기우는 그에 대답하지 않으려고 방어했고 사코지는 알아내려고 공격을 했는데 이 둘의 치열한 공방전은 며칠이었습니다. 사코지는 그러자 마지막 수단으로 산속 생활을 접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갈 테니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라고 했고 기우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꺼냈죠. 그리고 그녀의 집 옆에 집을 지어 스승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콘지는 더더욱 난 못 내려가겠다며 너 혼자 내려가서 그녀랑 잘해봐야지 굳이 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냐며
또다시 서로를 설득하는데 며칠이 지났죠. 하지만 결국 사콘지는 기후를 따라 인간 세상에 내려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그 얘기를 쭉 듣더니 어이가 없었고, 아니 무슨 늦게 올 만한 커다란 사건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애들 같은 말싸움으로 이렇게 늦게 온 거냐고 했죠. 그러다가 문득 그런데 그래서 기우씨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기우는 순간 당황하며 말해줄 수 없다고 내뺐고, 시노부는 사콘지 씨한테도 얘기했으니 나에게도 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둘은 공방전을 펼쳤죠. 기우는 그러다가 시노부의 어깨를 툭 잡고 그걸 꼭 말로 해야만 알겠냐고 했고, 눈빛으로 시노부에게 너야 너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는 네, 꼭 말로 들어야겠어요 하면서 다시 기우를 들들 볶았죠. 시노부는 기우가 말하는 그 사람이 자신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장난기 활동에 기우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우는 항복하듯 코초 시노부라고 말했고, 시노부는 네? 잘 안 들리는데요? 더 크게 말하셔야겠는데? 라고 몰아붙였고, 기우는 부들부들거리며 코초 시노부! 시노부는 그에 만족한다는 표정으로 어머 그래요? 전혀 몰랐네요 라고 했고 룰루랄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기우는 뭔가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고 오히려 포근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나비여택 옆에 집을 지은 뒤 우로코다키 사콘지와 기우는 함께 살게 되었고, 기우는 시노부의 병원에서 일들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원래 기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던 코말룬지나 아오이, 카나오는 저 차가운 사람이 환자들을 잘 상대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은근히 환자들을 따스하게 잘 대해주는 모습에 반전미를 보게 되었고, 오히려 시노부가 예전 성격처럼 깐깐하고 툴툴대는 성향이 짙어져 환자들이 시노부를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탄지로가 나비턱에 놀러와 카나와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탄지로는 자꾸 낯익은 냄새가 난다며 풀숲으로 들어갔고, 그 끝에 다다르자 기우와 시노부가 비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탄지로는 엄청나게 깜짝 놀라며 아, 두 분에서 설마? 라고 했고, 기우와 시노부 역시 깜짝 놀라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약초를 따러 왔다고 둘러댔는데, 탄지로는 그런데 왜 두 분에게서 누군가를 좋아할 때 나는 냄새가 나는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다 기우는 아무래도 탄지로를 제거해야겠다며 물에 호흡을 시전했고, 시노부는 기우를 말리며 이렇게 된 이상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느냐고, 사실 우리는 사귀고 있고 곧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나저나 너네 둘은 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머리가 극적이며 사실 저희도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특유의 미소를 보이며 결혼은 우리가 먼저 할게 라고 했고, 시노부는 기우에게 이왕 이렇게 들킨 김에 그냥 빨리 결혼해버리자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결혼을 준비 후 모든 귀살대원들을 불러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시노부는 기우에게 우리 예전에 함께 임무에 갔었을 때 신혼부부 연기를 했던 게 진짜로 이루어졌네요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에도 꽤나 길었던 장편 시나리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제작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많았네요. 아무래도 기우와 시노부 관련한 가상 시나리오를 예전 영상에도 써놓은 것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시나리오 깔려져 있는 베이스가 마음에 들어 아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든 것보다 그 예전 시나리오들을 재구성해서 써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우의 얼음의 호흡과 사위토의 영혼과의 합동공유 같은 새로운 설정을 넣어서 기우를 성장의 먼치킨으로 만들었는데, 원작에서의 기우의 차가운 성격과 아웃사이더 느낌의 묘사들은 룰보다는 사실 얼음이 더 어울리기도 하죠. 아무래도 물이라는 속성은 어느 것에나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다 보니 기우의 인상과 제대로 잘 맞는 속성은 얼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얼음의 호흡을 쓰게 되는 전개를 넣어볼까? 뭐 예전에 전설로만 내려오던 얼음의 호흡 검사가 있었다고 할까? 여러 고민을 하다가 기우의 서사 중 빼놓을 수 없는 사비토라는 존재가 떠올랐고, 사비토가 원작에서 탄지로에게 나타나 검수를 알려주고 배려를 했던 게 나왔으니 그런 것처럼 기우의 곁에서 맴돌며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완전 원작과 엇나가는 설정이 아니니 조합을 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령이란 존재와 가장 잘 어울리는 게 한기, 차가운 기운이기 때문에 사위토와 함께 호흡을 쓰는 것으로라면 충분히 얼음의 호흡이라는 설정이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또한 기우가 주인공이라면 당연히 여주인공으로는 시노부가 낙점이 되었는데, 원작에서 둘이 잘 되길 바랐던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최대한 그 둘이 티격태격하면서도 알콩달콩한 면을 많이 넣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기칼 원작 자체가 로맨스 부분이 아주 미흡하기에 또 너무 달달한 로맨스를 넣어버리면 원작과의 괴리감이 생길 수도 있기에 이 부분의 밸런스 조정이 꽤나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작에서 대부분의 주들이 최종 구면 때 반전 발언을 하지만 시노부는 하지 못했기에 혹시 반전 발언한 시노부는 어떤 느낌일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시노부가 계속 벌레의 호흡을 사용한다면 반점을 발현한다고 해도 독이 더 강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팩트가 낮을 것이고, 그럴 바에는 높아진 신체 능력으로 꽃의 호흡을 사용해 하나의 칼로 목을 베는 연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나름대로 그 구상을 하면서 스스로 토닥토닥
잘 생각해서 종탁후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필로그와 후기까지 남겨봤는데 이런 장편 시나리오를 할 때 이런 후기를 넣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